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즉,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뭘 배우는 거냐면, 그러한 사회 현상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크게 우리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양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화면 보시면 요즘 답답해서 갑자기 주변을 이제 뛰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감염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어쨌든 실내가 실외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실외면 좀 괜찮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좀 걱정된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사람들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감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리와 감염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자연현상일까요? 사회문화현상일까요? 사람들이 직접 뛰고 많이 모여있고 그런 거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실제로 사람들 간의 거리 그 자체와 감염 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걸을 때는 4-5m, 자전거는 10m 정도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퍼질 입자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또 다른 논문을 보면 여러분들 마트 가죠. 그 마트에 있을 때 이 입자가 진열대 2개를 뛰어넘는데요. 생각보다 멀리 퍼지죠. 그래서 저는 퍼져도 한 몇 초? 그 입자가 사는 정도가 한 몇 초밖에 안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 6분 정도 살아 있대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했으면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무한도전 보다가 실제로 이게 있나 해가지고 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무한도전에서 말하길래. 인공젖꼭지를 많이 빤 사람은 감정 조절이 어려울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인공젖꼭지랑 인간의 감정 조절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연구한 미국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이 실험에서는 이제 여자 아이들한테는 전혀 그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남자 아이들한테 이 인공적 젖꼭지가 감정 조절에 문제를 야기한다라고도 한대요. 이렇게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배우는 양적 연구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양적 연구 살펴볼 건데요. 이 학습지는 역시 여러분들한테는 빈칸으로 그냥 제공되니까 꼭 잠깐 멈춰서 이 부분을 먼저 필기하고 제가 또 필기하는 걸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부터 보세요. 우리 양적 연구를 배우는데 양에 주목해야 돼요. 양은 말 그대로 1, 2, 3, 4 숫자예요. 숫자. 양과 질 할 때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지를 보면 시민혁명 들어봤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뭐를 얻었냐면 참정권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거했었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투표한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죠. 물질적인 부를 얻었고 그래서
이렇게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 감소해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줄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 사회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로 들면 물질적인 부가 늘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는 했으나 그로 인해서 이제 전염병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 살다 보니까 환경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 산업혁명,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오염된 물을, 그러니까 폐수를 그냥 정하지 않고 버리느라 환경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살펴봤듯이 모든 사람이 다 물질적인 부를 얻은 줄 알았더니 결국 부자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금 노동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했죠. 그 노동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아까 PPT에서 본 것처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연구 방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데에서 연구 방식을 가져와요. 그게 어디냐면 자연과학이라는 거예요. 자연과학.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회문화라는 것은 사회학인데 이 사회학은 어느 학문에 포함되는 거냐면 사회과학에 포함돼요. 네. 그러면 우리도 결국 배우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자연과학도 과학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방법은 동일한데 우리는 사회를 연구하는 거고 자연과학은 말 그대로 자연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원인과 결과를 따져본대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법칙이 됐죠. 무조건 A면 B가 되는구나. 그러면 미래 예측이 더 쉬울 테고 미래 예측이 더 쉬우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원인을 제거하거나 다른 걸로 바꿔줘야겠구나 하면서 대안을 찾기가 쉬울 거예요. 대안 모색하기가. 이렇게 자연과학은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나 동일하게 적용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자연현상 연구 방법과 사문현상 연구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방법이 같다. 방법의 원리가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방법론적 일원론. 네.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법이나 사회현상 연구하는 방법이나 똑같다. 근데 이 양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경험적인 자료를 계량화하여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경험적인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의 존재를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없죠. 그걸 실제로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자료를만 가지고 해야 된다. 경험적인 자료를 이제 계량화한대요. 계량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계량은 무슨 말이냐면 수치화한다는 거예요. 수치화. 숫자로 표현한다. 수치화해야 0일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데 1일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100일 때는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야 좀 더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화하여 사문 현상은 사회문화를 말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한다. 네, 이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자연현상은 어떻게 연구하느냐? 2번부로 치면 자연현상은 먼저 가설을 만들어요. 가설은 뭐냐면 가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결론은 아닌데 정말 100% 맞는 결론은 아닌데 내 생각엔 이래 라고 일단 가설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설을 바탕으로 실제 실험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서 이 말이 맞으면 법칙으로 인정하는 건데 예를 들면 산소가 있어야 불이 타지 않을까? 연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런지 경험적으로 관찰해야겠죠. 즉 실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초가 있어요. 초가 이렇게 양초를 제가 이렇게 넣고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잘 타올라요. 양초가. 근데 제가 비커로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딱. 그랬더니 일정 시간이 지나니 불이 꺼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해 보니까 실제로 산소가 없으니까 불이 꺼지는구나. 연소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이게 인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는 불이 켜지지 않을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문현상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문현상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 봤어요. 부녀의 친밀도, 부녀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제가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험적으로 검증해 봐야겠죠. 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양적 연구는 제일 중요한 게 양이라고 했어요. 숫자. 그러니까 경험적인 자료를 수치화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설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에 자연현상에 대한 가설을 보시면 산소의 농도를 알 수 있고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연소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런데 사문현상에 부녀의 친밀도를 어떻게 수치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엄청 친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나는 별로 친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 우리 부모님은 뭐 엄청 친하게 생각하는데 난 전혀 친하지 않다. 난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녀 친밀도를 이렇게 점수화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게 수치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부녀 친밀도, 학업 성취도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화를 하려면 보다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겠죠. 구체화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구체화. 네. 즉 부녀의 친밀도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야 된다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일일 대화 시간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하루에 10분 대화하면 별로 안 하고 1시간 하면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 시간에 따라서 친밀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도대체 학업 성취도가 무엇이냐? 학업 성취도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그냥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해보자. 그러면 이게 수치화된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면 보다 명확해졌죠, 아까보다는.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문현상은. 그래서 이 친밀도라는 개념의 정의를 성취도라는 개념의 정의를 이렇게 구체화시켰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과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렇게 별표 꼭 치시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빈칸 같이 채워볼게요. 네. 지금 제가 여기다가 한 것처럼 결국 양적 연구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등호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 경험적 자료를 아까 어떻게 여기 안 했네요. 전제. 자연과적 탐구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방법 원적 1, 원론, 방법의 원리가 하나다. 그러니까 경험적 자료를 아까 계량화한다고 했고요. 수치화한다고 했어요. 사회문화 현상의 뭐를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 일반화 법칙을 발견하는 거였냐면 인과관계겠죠. 원인과 결과. 그리고 기본 입장 보시면 계량화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 많은 숫자의 자료를 확보하고 그거를 통계 처리해서 일정한 관계성을 보이면 우리가 맞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 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요하게 얘기했던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가치를 배제해야 돼요. 주관적인 가치를. 그래야 일정한 인과관계, 연구자의 개입 없이 일정한 인과관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계를 보시면 인간의 정신적, 주관적 영역과 같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곤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동일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까 걸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아까 분야의 친밀도랑 학업 성취도를 판단했는데 예를 들면 1일 대화 시간을 이렇게 수치화했다라는 거예요. 1일 대화 시간으로 친밀도를 수치화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 저는 1시간 대화한다고 체크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그 1시간이 부모님의 잔소리였던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대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친한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즉 정신적인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친밀도랑 똑같다라고 수치화하기, 계량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같은 맥락으로 행위자의 동기, 의도, 가치와 분리해서 연구하여 의미 없는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상적인 연구, 겉표면만 훑어본 거 아니냐. 피상적인 연구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한 개념의 한계는 다른 반대되는 개념이 이 개념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는 이렇게 비판한다. 다시 말하면 질적 연구는 행위자의 동기, 의도,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이 양적 연구가 어떤 건지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양적 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그거를 살펴볼게요. 굉장히 좀 줄여보면 굉장히 절차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 절차랑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실은 봤던 절차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회문화 현상에 이제 접목시키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학교 가면 논문을 써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실제로 설문지도 돌리고 그걸 통계 처리도 해요. 즉,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을 쓸 때 이 절차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내신용으로 수능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대학교까지 좀 바라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양적 연구부터 질적 연구까지 공부하는 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수능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대학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양적 연구도 배우지만 질적 연구 때도 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볼 때도 이 과정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적 연구 절차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인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교사인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뭐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학업 성취도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 필요성을 느끼니까 그렇게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까 했던 잠정적인 결론. 확실한 결론은 아니지만 내가 일단 내린 결론, 가짜 이야기, 가짜 결론, 가설을 설정해 봐야겠죠. 네. 근데 가설 설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로 서술하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렵지만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독립변수는 그냥 원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종속변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예시의 독립변수는 뭐냐면 분여 친밀도겠죠? 분여 친밀도. 그 종속변수는 성취도일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설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개념으로 수치화한다. 이건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세 번째 정리네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을 이 연구에 맞게 정의 내린다. 라고 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 실행 계획을 해야 되는데 대상, 규모, 기간, 시기,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대상과 규모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양적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가설이 맞는지 파악하려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래야 좀 더 정확한, 좀 더 일반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과 규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조사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과 모든 자녀를 다 조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대한민국의 부모와 자녀 중에 몇 명,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뽑은 집단을 대표 집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표본이 된다 해서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 집단. 그래서 우리는 모 집단, 어미 모자 써서 모 집단이라고 합니다. 모 집단에서 표본, 대표가 되는 집단을 추출한다, 뽑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지법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즉 인간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다 보니까 연구 윤리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연구 윤리도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양적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양적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특히 질문지법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질문지법과 실험법이고요. 이렇게 자료를 수집했어요. 실제로 뭐 분요 친밀도랑 성취도를 막 제가 물어보면서 자료를 수집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분석해야겠죠. 왜냐면 가설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뭘 해야 되냐면 통계 처리를 해야겠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X축은 원인이어야 되니까 분요 친밀도, 그리고 Y축은 성취도로 해봤더니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 이렇다는 거는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높아지는구나. 그러면 아이들 성적을 높이려면,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면 부모와의 관계를 더 좋게 내가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겠구나, 정책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통계처리를 했으니 가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설과 통계 처리가 맞다. 그럼 지금 제가 말한 건 맞는 거죠? 그러면 가설이 수용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각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수용이 됐다면 미래 예측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 대안을 모색하면 연구가 끝날 테고, 만약에 가설이 기각됐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죠. 내가 뭘 잘못 조사했는지, 그러면 이제 분야의 친밀도가 실제로 성취도와 연관이 없는지, 아니면 그 가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연구 설계가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원인 분석해봐서 다시 연구를 해봐야겠죠. 이게 양적 연구의 1년의 절차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자, 이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양적 연구의 이제 가설 설정 요건을 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양적 연구에서는 가설이 필요한데, 이 가설이라 함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다른 것들도 필요해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이제 수능에서도 가끔씩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설정의 요건은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형식적인 요건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과 명확한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관계여야 한다. 여기서 명확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겠지만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를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관계, 즉 분야의 친밀도가 높으면 학업 성취도도 높아진다. 게 양이고요. 음은 마이너스죠. 다시 말하면 반대.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내려가는 것을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명확한 관계라는 거예요. 가설을 제가 분야 친밀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도는 알 수 없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럼 가설의 의미가 전혀 없죠. 우리가 알고 싶은 전혀 연관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질적 요건을 보시면 실제로 이것이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 검증 가능성.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아까 예로 들은 걸로 해볼게요. 다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이가 아니라 사람인자.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이 존재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가설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사실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검증 가능하지 않아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검증이 필요해야 합니다. 검증 필요성. 예를 들면 성평등 인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 간의 평등 정도가 높아진다.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성평등 인식이 당연히 높아지면 사람들 간의 평등 정도도 당연히 따라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검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가서 설정 요건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테니까 연구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가치 중립을 하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똑같은 말이죠. 연구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연구 과정이 다 가치 중립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가치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빼고는 무조건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연구 주제 및 가서 설정은 당연히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주제를 연구할 건지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고 가서 설정도 내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개입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분석하는 과정,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은 가치가 중립되어야겠죠. 왜냐면 여기에 내가 가치가 개입돼 버리면 다시 말하면 연구 조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든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반영됨으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구 절차를 꼭 숙지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숙지해야 이 과정에서 가치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닌지 중립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 과정이 몇 번째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를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놓고선 선지에서는 순서는 연구 절차 순서는 니은, 리을, 기억, 디귿이다 라고 해요. 그럼 맞느냐? 틀리죠? 니은, 기억, 리을, 디귿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적 연구 절차는 굉장히 좀 처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어렵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복습하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OX 퀴즈는 없고 다음 시간에 질적 연구를 배울 때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